혹시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셨나요? 엄마가 또 전화했네. 바쁜 하루 중에 울리는 부모님의 전화를 보며 한숨을 쉬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아빠가 또 같은 말씀을 하시네 하며 똑같은 건강 이야기에 짜증이 났던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 이런 마음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영정 속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생전의 마지막 모습 그대로 쓸쓸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죠.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아드님을 기다리셨어요. 오늘은 올까 하시면서요. 마지막 순간에도 아드님 이름을 부르셨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다음 달에 갈게요 라고 한 것이 6개월 전이었다는 것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한 것이 1년 전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 다음을 기다리다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늘 기다려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나이가 듭니다. 아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십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이 울겠지? 그때 가서 울지 말고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와주지. 죽은 사람한테 꽃다발 100개 주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더 좋아. 참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흘리는 눈물. 100번보다 살아계실 때 함께하는 웃음 한 번이 더 소중합니다. 비싼 장례식보다 살아계실 때 함께하는 소박한 한 끼가 더 값지고, 화려한 제사상보다 살아계실 때 사랑해요 한마디가 더 귀한 법입니다. 한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요양원 서랍에서 발견된 떨리는 손글씨로 쓴 짧은 메모였습니다. 우리 딸아, 엄마가 너를 귀찮게 했다면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다면 미안하다. 엄마가 너의 짐이 되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딸아, 알아주렴. 내가 엄마의 전부였다는 것을. 내 목소리 한 번이 엄마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다는 것을. 내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엄마에게는 한 달을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것을. 이제 엄마는 간다.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더 이상 너의 짐이 되지 않을게. 그저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저 하늘에서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내 딸아. 다음 생에는 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이번 생에는 미안했다. 이 메모를 본 딸은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생을 후회하며 살고 있답니다. 한 번만 더 안아드릴걸. 한 번만 더 사랑해요 라고 말할걸.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한 번만 더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자식이 잊지 않았다는 것, 자식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엄마, 아빠 뭐 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 짧은 전화 한 통이 부모님에게는 일주일의 행복이 됩니다. 이 짧은 만남 한 번이 부모님에게는 한 달의 기쁨이 되고, 이 작은 관심 하나가 부모님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어디선가 한 어머니가 자식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한 아버지가 빈 방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고, 한 할머니가 손주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계십니다. 혼자서 외롭게 자식을 기다리며 이것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외면하고 있는 부모님의 오늘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제 저를 거의 못 알아보십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라고 부르면 웃으십니다. 비록 아들인지는 모르시지만 엄마라고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저씨, 우리 아들 혹시 봤어요? 키 크고 잘생긴 아들인데. 옛날에는 자주 왔는데 요즘은 안 와요. 바쁜가 봐요. 제가 그 아들이 저입니다. 엄마라고 하자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늙었니? 엄마가 못 알아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더 미안해요. 더 자주 오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엄마가 저를 잊기 전에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해서. 언젠가 우리도 부모가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늙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자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식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은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루는 우리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시고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시고 저녁을 드시고 잠자리에 드십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하루 속에서도 부모님은 계속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나? 몸은 아프지 않나? 부모님의 하루는 자식 걱정으로 시작해서 자식 걱정으로 끝납니다. 저는 지난주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신 어머니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느리지? 너 혼자 가도 돼. 엄마는 여기서 쉬고 있을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저를 기다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기다릴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보다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부모님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부모님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고 합니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고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입니다. 문간쯤에 서서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고 폭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라고 합니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입니다. 아들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는 사라진다고 하네요. 이 글을 읽으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배우자가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말로는 요양원에 입소한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았다고 합니다. 면회와 외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거의 없었답니다. 노인 27명 가운데 한두 명만이 가족이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와 10분 남짓 머물다 가고 나머지 노인들은 명절에만 겨우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뇌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몰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아니. 몇 년 전 일입니다.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고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죠.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남편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네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대야에 내 발을 넣어주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어서.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쉬며 창밖을 살폈습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어요.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습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가만 흘러내렸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나중에는 거짓말이고 다음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부모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때 말입니다. 부모가 마음과 다른 말을 하시는 건 자녀가 걱정할까 봐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런 말씀을 믿으려 하는 건 부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입니다. 이것이 자식입니다. 나 역시 자녀에게는 그런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늙으면 다 아프지. 지낼 만은 해. 부모님의 몸 상태 변화를 잘 관찰하세요. 식사를 잘 씹으시는지, 허리가 더 굽은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신 건 아닌지, 말씀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잘하시던 일이 최근 들어 어려워하시지는 않은지, 설령 문제 해결이 어렵더라도 자녀의 관심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세가 많은 부모님도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섭습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시지만 면회온 손주에게 줄 용돈이 없어서, 줄 간식이 없어서 속상해 하시고, 또 엄마를 보러 온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밥 한 끼 해주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언제나 저마다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하시는 것이 부모니까요. 아버지란 누구인가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가는 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것은 피로와 업무와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답나? 하는 자책을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14세 때 우리 아버지는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죠.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세 때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구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이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죽어서도 자식만 생각하는, 그러니 부디 행복하세요. 그것이 부모님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의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합니다. 저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저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합니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합니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셨다면, 지금 부모님이 떠오르셨다면, 지금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면, 잠시 이 오디오를 멈추고 전화기를 드세요. 지금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뭐 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 짧은 전화 한 통이 부모님에게는 일주일의 행복이 됩니다. 이 짧은 만남 한 번이 부모님에게는 한 달의 기쁨이 되고 이 작은 관심 하나가 부모님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지금 전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드세요.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춰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늦지 마세요.